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경기 김포의 양돈 농장 한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은 국내 세 번째 ASF 발생입니다. ASF 첫 발생 이후 차단 방역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ASF가 한강 이남까지 확산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ASF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일제 소독을 펼치는 등 확산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3일 ASF 의심 신고가 접수했던 경기 김포시의 ASF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파주 연천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발병 사례이자 한강 이남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발생 농장주는 23일 어미돼지 4마리가 예정일보다 이르게 유산 증상을 보여 김포시에 ASF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방에 있던 어미돼지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 농장주 진술에 따르면 당시 죽은 돼지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와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ASF가 확진되자 방역당국은 바로 해당 농장의 돼지 1,8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또 발생 농장의 반경 3km 내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475마리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음성 판정이길 손꼽아 기다렸던 양동 농가들은 허탈감과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소독과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ASF 확산을 막지 못해서입니다. 게다가 ASF가 발생한 농장은 앞서 ASF가 발생했던 파주 농장으로부터 약 13.7km, 연천 농장으로부터 45.8km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전 발생지들과의 사이에 한강이 흐릅니다. 김포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건 한강 이남까지도 ASF 방역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ASF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김포 농장 역시 야생 멧돼지를 차단하는 울타리가 있었고 잔방급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장주 가족 역시 7월 이후 외국에 다녀온 기록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북한에서 올여름 태풍으로 강물을 방류하면서 ASF 오염물질이 임진강이나 한강 등을 통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달 초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시간. 방역당국은 ASF의 잠복기가 최대 3주인 만큼 앞으로 2주가 차단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소독과 예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지역의 농장 주변과 진입로 등에 생석회 358톤을 촘촘하게 도포하는 생석회 차단 벨트도 구축했습니다. 결정적 고비니까 사람들이 자기 농장의 돼지를 못 만지도록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못 만지도록 그렇게 해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미리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는 중점관리 지역 6곳의 다른 지역이라도 양동 농장이 밀집한 마을이나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인근에는 추가적으로 방역 초소를 설치해 질병 확산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주말 사이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배가 낙과하고 벼가 대규모로 쓰러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민들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한 지 2주 만에 다시 온 가을 태풍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김경주 씨의 배 과수원입니다. 이곳에선 수확을 일주일 앞두고 들이닥친 가을 태풍 타파에 배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2.6헥타르 가운데 1헥타르, 그러니까 8,000평 중 3,000평은 수출용으로 배를 재배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인 30일쯤 수확할 예정이었습니다. 매년 1,200톤가량을 베트남으로 수출해왔지만 태풍 피해로 올해는 수확량이 반토막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왔지. 작년에도 450상자 했는데 원래 뭐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떨어버렸으니까 수출대 공지는 다 다르거든요. 남의 색깔하고 비슷하니까 떨어져도 표가 그리 많이 안 나고 인종에는 몇 개만 안 떨어져도 확 표가 나는데.
울산의 또 다른 배농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울산시 북구에서 3.3헥타르, 만평 규모로 배를 재배하는 엄재수 씨는 수확 직전이던 배가 태풍으로 거의 다 떨어져 버려 건질 게 없는 실정입니다. 엄 씨는 올봄 저온 피해까지 입어 착과가 평년의 절반밖에 안 된 터라 피해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그나마 달려있던 배를 갖다 다 놨는데 착화된 거 95% 이상 다 떨어졌어요. 나무야 2개, 3개밖에 없어요. 다 떨어지고. 근데 10월 중순까지 수확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랬으니까 끝나는 거지 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태풍 타파로 인해 농작물 5,628헥타르가 침수나 도복, 낙과 피해를 입었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전남과 충남 등지에서 벼 2,796헥타르가 쓰러지거나 물에 잠겼고 과수 730헥타르가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자와 콩 등 식량작물 337헥타르,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등 채소류 1,675헥타르도 주로 제주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22헥타르가 파손되고 경북의 인삼시설 20헥타르가 무너지는 등 42헥타르의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 소 6마리, 전남과 울산에서 각각 꿀벌 10군과 2군이 폐사하는 등 가축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일 오후 4시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중상자와 경상자 등 모두 31명입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태풍에 떨어진 사과배 15,000톤을 가공용으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협의해 강풍에 쓰러지거나 물에 잠겨 이삭에서 싹이 튼 수바라벼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농협은 피해 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인력 3,589명을 긴급 투입하고 영양제와 살균제 등 각종 영농자재를 최대 50% 할인해 공급합니다. 농협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과 일손 돕기도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할퀴 구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찾아온 가을 태풍 타파의 피해로 농민들의 올가을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 기간 농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와 정부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농업 분야 국감의 쟁점을 분석하는 기획 코너를 마련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농업 예산 홀대 문제를 짚어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장을 달굴 이슈로는 단연 농업 예산 홀대가 꼽힙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5조 2,99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6,394억 원, 4.4%가량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9.3%나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 예산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선이 무너진 2.98%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겉보기에는 농업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 1,995억 원을 제외하면 다른 부문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업 예산 홀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국가 예산은 연평균 6.5% 증가해 604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연평균 2.6%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국정감사서 농업 예산 추가 확보를 주문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돼야 할 예산으론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현재 공익형 직불제 예산 수준으로는 경지 면적이 넓은 일부 대농들의 경우 직불제 개편으로 기존보다 수량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농가들이 개편을 반대하면 공익형 직불제 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국회에서 최소 4천억 원 정도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소농과 대농 모두 만족할 수준의 개편을 위해서는 예산 순증이 중요하단 겁니다. 농업인 단체는 지금 쌀 중심에서 지금 소농이라든가 타 작목에서 좀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기하게해서 공익경 직불제를 주제로 해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경 직불제 지금 2조 2천억인데 2조 6천억까지 확대돼야 소농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개별 사업 중에는 채소 가격 안정제 예산 확대가 시급합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란 계약 물량 중 일부를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대신 농가의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무, 배추,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의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사업 확대는 더딘 형편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무와 배추, 마늘과 양파, 홍고추에 이어 청양고추를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시범 사업 중인 대파를 본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물거품이 됐습니다. 채소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일부 반영한 것들은 있고요. 아마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부분들은 증액을 하겠고. 이 밖에도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과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 당초 계획에 비해 대폭 줄어든 예산을 배정받은 사업들이 많아 국감과 그 이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카페 문화가 발달하면서 커피를 비롯해 이름도 어려운 외국 수입차를 어디서나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차 시장은 고급화 전략까지 내세우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국산차는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우리 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산차의 국내 소비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600만 수준인 차 수출액을 2022년까지 $1천만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 소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산 차 수요가 높아 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우리 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차 음용 문화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세계 차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869억 것이 지난해 $972억 11.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외국산 차에 대한 국내 소비는 이보다 훨씬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국내에 들여온 차 수입량은 1,514톤, 3년 만에 87.6%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차 수출량은 같은 기간 353톤으로 수입량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산 차의 품질을 차별화하고 우리 차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생산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평지 기반의 대규모 단지와 경사지 전통차밭 등 다원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주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차 생산 농가의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품종 개발 및 재배 기술 보급을 강화해 우리 차를 차별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차의 유통 및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대화된 거점 공동가공센터를 주산지별로 구축토록 지원하고 해외의 명차 브랜드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별, 차종별로 특화된 명차 브랜드 육성을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차를 공공급식 음용수 등으로 보급하고 전통 식문화로서의 차문화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차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5년간 국비 총 248억 원을 투입해서 이번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요. 대책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서 생산자와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이 우리 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과 수출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차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국내 소비 저변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국산차 품질의 성공적인 차별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기쁜 일엔 흥을 돋우는 전통주 막걸리를 피부용 막걸리로 개발해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농촌이 아닌 부산 도심 한복판에 양조장까지 차리고 막걸리 비누와 샴푸까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막걸리의 무한 변신을 꿈꾸는 청년 사업가 조태영 씨를 최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부산 도심 한복판. 이곳엔 놀랍게도 막걸리를 빚는 양조장이 있습니다. 특이한 외관만큼이나 이곳을 운영하는 조태영 대표의 이력도 독특합니다. 고된 일본 유학 생활을 견디며 8년 동안 양조학을 공부하고 와인 소믈리에, 사케 전문가 자격증까지 땄지만 돌연 막걸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와인을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한 건 양조학이고 발효 공부거든요. 막걸리를 제가 좀 싫어했던 술인데 그 연유는 막걸리는 숙취가 좀 심하고 이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정말 괜찮은 술로 이렇게 좀 차별화된 그런 개성 있는 술을 만들 수 있겠다는 좀 제 나름대로 자신감과 좀 비전을 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막걸리의 숙취가 싫어 개발에 집착하게 됐다는데요. 자타공인 술 제조의 달인이었지만 막걸리만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체계화된 레시피가 없어 효모 대박, 뜨겁지 않을 정도의 발효 온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익히려니 시판은커녕 처음엔 재료비를 감당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도 창업을 했고요. 수입이라고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경우도 꽤 오래 있었고요. 조태영 씨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얻은 해답은 토종 밀과 장기 발효. 일단 밀은 저희 진주 안전뱅이 밀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00일의 발효 숙성 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어떻게 보면 술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을 좀 완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기간이고 충분히 누룩을 빚는데 100일, 발효만 또다시 100일, 막걸리 한 병을 얻는데 200일을 투자하는 그의 고집스러움을 알아본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해 매출은 4억, 올해는 10억 가까이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장시간 발효시킬 때 독성은 사라지고 항산화 성분 등 유익균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막걸리 화장품까지 만들었습니다. 다른 천연 비누와는 달리 발효 효모균으로 만든 막걸리 비누는 첨가물 없이도 단단했고 세정력도 탁월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이도 써본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백화점까지 진출했고 지난해엔 제조 배합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양조장으로 시작했고 양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바이오 쪽으로 많은 힘을 실어서 그 분야에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렇게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시는 막걸리에서 바르는 막걸리로 막걸리의 무한 변신을 꿈꾸는 조태영 씨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김병원 농협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 ICA가 수여하는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오는 10월 16일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글로벌 총회에서 이 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의 명칭을 본따 만든 이 상은 세계 협동조합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하며 협동조합의 노벨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의 수상자가 나왔으며 김 회장은 ICA 글로벌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해 임업인 전문교육 3개 과정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정보와 전문 기술 위주로 편성됐으며 귀산촌 아카데미와 버섯재배 교육과정, 특용수 재배 교육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교육은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과정별 5만 원입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25일까지 각 과정별로 교육생 3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주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서 감귤 수확 시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감귤 수확 시즌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선과장 근로의 일자리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귀포시 관내 감귤 선과장에서 근무할 인력 모집과 함께 취업 상담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올 한 해 10일에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9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농업기술원앞 논에서 벼 국내 육성 품종과 외래 품종 간 현장 비교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비교 평가회에서는 외래 품종인 추청벼를 비롯해 국내 육성벼 6품종 등 총 7품종의 비교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육성된 6품종 모두 질병 저항성과 내도복성, 수량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도농기원은 2023년까지 도내 외래 품종 재배 면적을 1,500헥타르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최고 품질쌀 재배 단지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5개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